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본투표는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행된 주요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에서 차마 방송으로 전해드리기 어려운 폭력적인 발언이 후보자 입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성폭력을 묘사한 건데요. 먼저 문제 상황부터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외교안보 분야로 맞붙은 3차 TV 토론. 토론이 후반에 접어들자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에게 난데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는데도 민주노동당의 기준이 궁금하다며 또 질문을 던진 겁니다.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했고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 등이 특정 후보 가족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권 후보의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을 시도한 겁니다.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권영국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면서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사퇴와 진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뭐 안타깝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TV 토론은 지상파 3사와 종편,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여과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면서 하루 종일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아이들도 시청할 수 있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공적인 인물들이 자신을 선보이며 겨루는 가장 공적인 무대인 대선 TV 토론에선 보통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말들이 오가는데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중계 토론 이후 첫 방송 인터뷰에 나선 이준석 후보.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답변을 거부했던 권영국 후보를 탓했습니다. 굉장히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해왔는데 정작 어떤 사례가 등장하니까 답변을 회피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파장이 커지자 오후 유세 현장에서 뒤늦게 사과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번 물어보자 그때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초등학생 딸과 시청했는데 딸이 저건 무슨 뜻이냐고 물어 TV를 끌 수밖에 없었다. 딸아이도 보는데 전 국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전 국민이 고발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사퇴와 정계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언어폭력도 불사하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 앞에서 설 자격이 없습니다.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정계에서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이 후보의 동탄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말로 도저히 옮겨 담을 수 없는 표현이 쏟아지는 순간 저는 아이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직에서 내려오십시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후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단체 고발에 나섰습니다. 보수 인사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미국 같으면 대선 후보가 F로 시작하는 단어를 토론에서 입에 올린 격이라며 세계 정치사에 없는 기록을 세운 꼴이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적절치 못하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이준석 후보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 진보 진영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당원 사이에선 내가 생각하는 개혁보스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에 수치스럽다. 그동안 혐오하던 기성 정치인 행태를 답습하는 이 후보에게 실망했다며 탈당하겠다는 움직임이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성폭력성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준석 후보는 그 출처를 인터넷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대선 후보가 대선 TV 토론장으로까지 옮겨왔다는 건데요. 특정 커뮤니티 여론에 몰입해 대선 후보로 나선 지금까지도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하기 전 이달 초부터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관련 내용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주로 한 극우 유튜브 사이트에서 언급된 내용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최근 이준석 후보가 SNS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시흥 거북섬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정정했을 때에도 이 게시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유치했다고 말한 걸 거북섬을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오해한 거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내용을 올렸을 때와 글을 정정했을 때 모두 해당 게시판에 먼저 관련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합당선언 11일 만에 결별했을 때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해당 게시판이 지목됐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준석 후보가 이 게시판 여론을 의식해 무리한 요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당원 게시판에서 떠나간다. 이 얘기만 줄곧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정치인 사이에서도 이 후보가 해당 게시판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흠이 날 때마다 노트북 열어서 들여다 보니까요. 올라오는 여론 의견에 너무 묶이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는 모양입니다. 보수 성향의 20, 30대 남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게시판은 반페미니즘 성향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후보가 이 게시판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이 후보 유세 현장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게시판과의 관계를 묻는 MBC 질문에 자주 본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라며 커뮤니티에 휘둘린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준석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도 다른 후보에게 성 관련 문제를 세게 질문했고 자신에겐 당시 관련 용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건데요. 어떤 발언이 대선 TV 토론에 나올 만한 건지를 따질 땐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한 뜻인데 관련 사실이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선택 2025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어젯밤 TV 토론 후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준석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과거 심상정 후보도 TV 토론에서 성 관련 문제를 세게 제기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그때 뭐 심상정 후보님이었던가요? 돼지 발정제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 나오셨거든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방송 토론에서 어느 정도의 질문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불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잣대는 뭐 그때 한번 설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문이 커지자 사과의 뜻을 밝힌 뒤에도 자신은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 큰 충격이었다며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오늘 뭐 돼지 발정제 등이 언급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런 발언들이야말로 방송에서 나올 만한 발언들이었느냐. 또
같은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저 개인에게는 돼지 발정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당시에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잣대라는 것이 그냥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는 2017년 4월 23일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이틀 전부터 논란이 불거진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심 후보는 당시 성폭력 범죄라고만 지칭했을 뿐 상세한 내용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토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대선입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에게 입장을 따져 묻지도 않았고 토론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질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북한 핵은 오히려 이날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단어를 거론하며 홍 후보를 비판한 건 당시 이준석 후보와 같은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보수 진영의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유 후보 역시 수위를 낮춰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돼지 흥분제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이런 후보는 이거는 인권의 문제고 국가 지도자의 품격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이날 두 후보는 나란히 다른 후보의 성 관련 문제를 지적했지만 모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표현도 순화된 것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충격이었다며 하루 종일 언급한 발정제라는 용어는 정작 당시 토론회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그런데 어제 3차 TV 토론의 주제는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공약 토론보다는 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줄을 이었는데요. 지난 3번의 대선 후보 토론 중에서 최악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3차 TV 토론.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 후보는 12.3 내란 사태를 꺼내들어 응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3차 토론 주제는 정치 개혁과 외교 안보 정책. 전술핵 배치 여부에 대한 공방이나 여성 공천 확대 등 정치 개혁 방안 제안도 나왔지만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토론은 여지없이 상대 비방으로 변질됐고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지금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이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옹호합니까?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주제와 동떨어진 공방은 망신주기로 이어졌습니다.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물어본 거 빼고 답을 하십니다.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 스스로 쓴소리를 던질 지경이었습니다.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논쟁 좀 자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차, 2차보다 더 심해진 진흙탕 토론으로 21대 대선 TV 토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정책 대결을 벌이긴커녕 정치가 왜 개혁 대상인지 정치인들 스스로 국민들 앞에 2시간 동안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 얘기는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해보니 대선을 앞두고 후보 TV 토론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봤다는 응답이 90%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TV 토론에서 혐오성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되면서 민망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저희도 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TV 토론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후보자 TV 토론을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71%가 TV나 유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 토론회를 봤다고 답했고 19%는 뉴스와 인터넷으로 TV 토론 내용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90%가 TV 토론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본 겁니다. TV 토론을 본 응답자만 대상으로 판단에 영향을 줬는지도 물었더니 14%가 지지 후보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은 지난 1997년 치러진 15대 대선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정경유착은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에 계신 여러분들 이분들이 일으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대표를 2년 반 했던 김종필 씨가 바로 지금 김대중 후보하고 공동 연대를 하면서 지금 공방을 벌이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며 토론하는 분위기였지만 28년이 지난 지금의 TV 토론은 존중은 사라지고 비방만 남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간 제한을 없애고 진행자의 역할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진행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는 방식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진행자가 개입해 틀린 사실을 바로잡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The Springfield city manager says there's no evidence of that. Vice President Harris, I'll let you respond to the rest of what you've heard.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을 3회 이상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내 의석수와 지지율 등에 따라 초청 대상이 정해지는데 대상자가 많아질 경우 후보별 시간이 줄어들어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토론 외에도 언론사나 협회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형태의 토론이 가능하도록 정치권의 토론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MBC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지난 26일과 27일 전화 면접을 통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직전 조사에 비해서 그 격차는 다소 줄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3%,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6%포인트, 4%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선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응답이,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이념 성향이 나와 맞아서라는 응답이,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공약과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어느 후보에 표를 주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맞붙으면 지지도가 각각 47%와 41%,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맞붙으면 각각 45%와 35%로 10%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이재명 64%, 김문수 28%, 이준석 1%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35%, 개혁신당 9% 등이었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90%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지지 의향이 오름세를 보이며 지지층 결집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87%로 직전 조사 때보다 높아졌는데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지지층의 92%가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3.9%,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이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 58%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대 대선 본투표일을 13일 앞둔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 영화관에 나타났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뒤 관객들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응답자의 58%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행보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33%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9%가 문제 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같은 답변이 25%에 그쳤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가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57%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 답했고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답변은 각각 18%와 17%로 비슷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두고는 재판장 자격 문제이므로 규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으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의혹 제기로 규명할 필요 없다는 응답 35%보다 높았습니다.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중단해야 한다 36%보다 24%포인트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정책으로는 절반 넘는 52%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국민 통합,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순이었습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로는 청와대가 좋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 용산, 정부 서울청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그럼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함께 대선 판세와 전망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네. 벌써 내일이 사전투표 첫날이네요. 네,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앞서 진행됐던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투표 열기가 그만큼 높은 건데요. 이번 사전투표 분위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3년 전 대선을 보면 그때 사전투표율이 36.9%를 기록했어요. 그때도 코로나 시기였는데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발표해드린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9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각 당은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는 평일에만 이틀 진행되다 보니까 네. 또 투표율에 그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도 해드렸는데 이게 오늘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가 됐지만 네. 이제 오늘부터 실시된 조사는 공표가 금지가 되는 네, 거잖아요. 발표가 어렵죠. 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판세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됩니까? 오늘 저희가 발표해드린 여론조사 중에 흥미로운 문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냐 이런 문항인데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가 나왔고요. 여권 후보,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선돼야 한다. 그러니까 3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 교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가 넘은 건데 흐름을 보면 이렇게 오르내리긴 했지만
과반 이상은 꾸준히 정권 교체 여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 역대 대선을 보면 현 시점 1위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를 유지하다 0.73% 차이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추격을 하고는 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뺏긴 적은 아직 없습니다. 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크게 흔들린 적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남은 기간 앞으로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어제 나왔던 이준석 후보의 발언 파문입니다. 파장이 상당히 큰데요. 오늘 발표해드린 여론조사에는 그 발언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후보가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그래서 철회하는,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TV 토론 후에도 이준석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5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집도가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보면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게 단일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라도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면 이 단일화 변수는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된 오늘까지 이번 대선과 관련해 발표된 여론조사는 모두 370개가 넘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들을 중심으로 변화해온 여론의 흐름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370여 개의 여론조사를 모두 종합한 결과는 이재명 46.4%, 김문수 37.9%, 이준석 9.2%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2일과 비교를 해보면 그 격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 격차 8.5%포인트입니다. 여론엠이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샤이 김문수 얼마나입니다. 여론조사는 방식에 따라 그 결과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가 물어보는 ARS 방식에 비해 사람이 직접 물어볼 때는 응답자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표율이 다가오면 이 차이가 줄어드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이나 ARS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만 ARS에서 5%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 샤이 보수가 있어서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 투표 결과에는 이 숨겨진 표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의외의 접전지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부산과 울산, 경남이 가장 관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지역은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윤석열 후보를 밀어줬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잠시 앞섰고 최근에는 3%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표심을 한번 살펴보면 60대에서 가장 접전입니다. 과거 60대는 보수 성향이 강했지만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586 세대 절반이 이 60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혼전세를 보였는데 윤 전 대통령 탈당 이후 김문수 후보가 조금씩 앞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370번이 넘는 여론조사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대선 성격에 대해서 정권 교체라고 응답한 응답인데요. 대부분 60%에 가까웠고 단 한 번도 과반, 5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여론엠은 29일 오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됩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직접 투자한 1억 원 규모의 ETF 포트폴리오도 공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3차 TV토론 하루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비전과 정책을 전해야 할 대선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어 부끄럽다고 적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TV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이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이준석 후보와 거듭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또 여전히 부조적인 성차별은 계속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그 역할을 폐지하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왜 하필이면 여성이냐, 그러니까 성평등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다만 젊은 층 남성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남성 역차별 등 모든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 후보는 주식시장에 대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억 원가량 되는 자신의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 포트폴리오, 즉 투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신도 개미 투자자의 한 명이라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겁니다. 직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도 하도 많이 탈출을 해가지고 다 돌아오게 해야죠. 이어 서울 동부 지역 유세에선 총알보다 투표가 더 강하다며 거듭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놈이여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진짜 대한민국 6월 4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빛의 혁명을 이끈 청년들과 함께하겠다며 서울 신촌 부근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PK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 표심을 다잡으러 간 건데요.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면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해달라며 여전히 음모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김주열 열사 이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썼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졌고 그의 죽음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진 창원 유세에서 김 후보는 2025년 또 다른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이뤄진다며 의심해왔고 김 후보도 여기에 편승해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정작 선거에선 사전투표를 안 하면 불리하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끝내 음모론을 떨쳐내진 못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집중 유세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산업단지가 있는 창원에선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썼고 부산에선 부산이 연고지인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울산과 부산, 창원을 거쳐 진주까지 GTX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옷을 입고 나왔죠? 제가 야구 잘하는 거 아세요? 영남대에선 창업과 취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깜짝 턱걸이도 선보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젓가락 발언해서 후보 사퇴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으로 향해 사전투표를 하는데 캠프 측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처럼 대역전의 발판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의 사무실 밀집 지역을 찾았는데 유세 현장에서도 TV토론 발언에 대해 비판을 받는 등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환경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유세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게 정치가 아니라며 이준석 후보에 대해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여의도와 강남역에서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유세 내내 하루 전 이뤄진 TV 토론을 언급하며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AI에 투자하겠다면서도 돈을 마련할 방법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고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올려가지고 기성세대가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결국 야합을 한 것입니다. 이 후보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도중 한 시민은 TV 토론의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 직접 항의했지만 이 후보는 이 시민에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적 없으세요? 질의 답변이니까요. 선을 넘는 발언입니다. 예, 그 발언을 대신 취재진에게 선거 때마다 이뤄지는 의혹 검증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원문 발언이 셌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순화시켜도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중차대한 과오를 지적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전과 전북 전주에서 환경단체를 만나 새만금 생태계 복원, 4대강 자연회복을 약속하고 대중교통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도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는 남을 공격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보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 첫날 이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권 후보는 전남 여수 산단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대구, 경북에 이어서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히죠. 그런데 최근엔 과거와 분위기가 꽤 달라진 걸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 민심은 어떨까요?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외에 가장 많은 657만 표가 걸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남 김해와 양산,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따라가 봤습니다. 12.3 내란 사태 비판에는 한 목소리였지만 정작 그래도 다시 한번 표심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그 고집의 마음 가이가. 나는 항상 여당이에요. 원망이 있지만은 할 수 없잖아요. 저지러진 일인데. 단일하면 우리가 대환영하죠. 왜 그걸 해가지고 그래도 아마 김문수 후보님이 좀 낫지 싶기는 해요. 분위기는 모두 이제는 이재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이곳 부산은 지난 대선 땐 국민의힘이 20%포인트 차 압승을 거뒀던 곳이죠. 대선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인데요. 사전투표를 앞둔 지금 표심은 어느 후보를 향하고 있을까요? 김해 양산과 달리 아직 결정 못했다는 답변이 부쩍 늘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실 이번 대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갑자기 대선이 생기게 된 거다 보니까 아마 후보들도 좀 준비가 안 됐지 않았을까? 이번 선거는 조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수 후보를 찍겠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그래도 김문수 쪽이 좀 안 나. 그 사람은 좀 청렴하고. 이번이 마음에 들어서 뽑는다기보다는 이 속어법으로 다 제거를 하다 보니 마음이 돌아섰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일으킨 정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좀 많이 큰 잘못을 했구나. 노동자 표심이 강한 울산도 찾아가 봤는데 정권 교체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권영국 노동자가 대통령이 돼야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뀌지. 지금 서민들 삶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당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보수 강세 속 흔들리는 표심이 적지 않았던 부울경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공약 실천, 또 지방을 살려달란 바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을 엿새 앞둔 정치권 소식 정치팀 김민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첫 번째 소식을 볼까요?
이재명의 넥타이 색깔, 보통 정치인들이 넥타이 색깔도 그냥 고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민주당의 파란색이 아니네요. 네, 일단 보통 민주당은 파란색 타이를 매는데 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의 의미를 담는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 넥타이 색깔이 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선 일단 1차 TV 토론부터 네. 어제까지 이 후보의 넥타이 색깔이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우선 이 후보는 대선 출정식 때도 빨강, 파랑이 함께 들어간 신발을 신어서 화제가 됐었죠. 네. 모두 중도 확장, 통합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재명 캠프 측은 점층법처럼 넥타이에 점차 붉은색을 늘려가지 않았느냐면서 통합의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빨간색을 섞는. 다음 소식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이번엔 토요일이 없는 거고요. 예.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사전투표하는 장소에도 무슨 정치학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보니 이제 네.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 동료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투표용지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사전투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어디든지 신고하시면 달려가서 사전투표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김문수 후보는 이런 부정선거론자들을 의식한 듯 부정선거는 신고해달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 김 후보는 인천 계양구,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에 나섭니다. 한국전쟁 역전의 발판이 된 인천 상륙작전을 상기시키면서 적진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청년층 공략에 나서고요. 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넥타이 색깔도 그렇고 투표 장소도 그렇고 다 의미가 있다는 뜻이군요. 자,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투표 코앞인데 이제야 공약집이 나왔다. 이건 뭐 당들이 다 늦은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일들 때문에 사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과거 대선과도 그래서 비교가 되었는데 우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가 오늘에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집을 내놨습니다. 회복, 성장, 행복을 큰 주제로 삼고 있는데 전체 분량은 200쪽에 달합니다. 공약 내용들은 대부분 공개됐다고는 해도 공약집 자체가 너무 늦은 건 사실입니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는 이틀 전인 월요일 26일 270여 쪽 분량의 공약집을 내놨습니다. 공약집 발간은 의무는 아니지만 대선 때면 보통 투표일 3, 4주 전에 발간을 해서 공약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씩 늦어지더니 올해 가장 늦은 겁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는 공약집 없이 인터넷 플랫폼에 공약을 공개하면서 달라진 환경을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공약이 말 그대로 약속인데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치팀 김민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6.3) 대선 각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자며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죠. 한 목소리로 개헌을 외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차이가 큰데요. 각각 어떻게 다른지 또 한계는 무엇인지 홍익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21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이 컸던 만큼 대선 후보들은 입을 모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해왔습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번에 한해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있는 4년 연임제와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등을 내걸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직을 2번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를 약속하면서도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등 국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등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시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 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기 조정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년 하고 중간 심판처럼 다음 임기에 대한 선거를 통해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4년 중임이랑 제왕적 대통령제랑은 사실은 하등에 관련이 없거든요. 여야 관계없이 말이 일관성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좀 깊이 고민을 했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개헌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치개혁 공약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반대편의 선의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실현 가능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없이 개헌 의지만 강조한다면 이번에도 정치적 슬로건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로 통일교 측이 건넸다는 샤넬백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교환할 때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g 대표는 김 여사와 가깝게 지내온 측근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검찰이 샤넬백의 행방을 찾기 위해 21g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조금씩 김 여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g입니다. 검찰이 최근 21g 대표 김모 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선물로 건네진 샤넬백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웃돈을 주고 바꾸는 과정에 김 씨의 아내가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자택 등에서 샤넬백의 행방을 찾았지만 샤넬백을 발견하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왔다가 압수수색했었는데 혹시 뭐가 가져갔는지. 네, 받아요. 유 전 행정관은 802만 원 상당의 첫 샤넬백을 바꿀 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지인과 동행했고 석 달 뒤 1271만 원짜리 두 번째 샤넬백은 21g 대표의 아내와 함께 방문해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씨의 아내가 샤넬의 최우수 고객이라 같이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21g 대표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1g 대표 김 씨는 2012년부터 수차례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 작업에 참여했고 같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 특혜 논란까지 제기됐는데 감사원은 정작 김 여사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로 건넨 샤넬백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김 여사와 가까운 인사와 동행해 교환까지 한 만큼 김 여사가 샤넬백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수사팀 인력을 늘린 검찰은 건진법사와 유경옥 전 행정관 그리고 21g 대표의 아내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 전 행정관과 21g 대표의 아내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노 씨가 비상계엄 체포명단 작성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계엄 한 달 전 부정선거와 관련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체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노 씨로부터 받았다는 현역 정보사 대령의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9일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도 안산의 한 카페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을 만나 A4 용지 10여 장 분량의 문건을 건넸습니다. 김 대령은 선관위에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습니다. 사전 투표용지 QR코드에 저장된 정보가 해킹되면 실제와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노 씨가 집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령은 또 양 전 원장 외에도 방송인 김어준 씨, 여론조사 업체 10여 곳 대표 중 20여 명이 부정선거와 관련됐다고 기재됐다고 기억했습니다. 양정철, 김어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에 하달된 14명 체포 명단에도 등장합니다. 노 씨가 지시 문건을 건넨 이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의 휴대폰에 이재명, 한동훈 등 14명 명단을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작성 경위를 추궁하자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1월 9일 점심때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노상원 씨가 김 대령에게,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한 날이 같은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노 씨가 김 전 장관 공간을 20여 차례 드나들다 계엄 선포 직전 나흘간 매일 출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 씨와 김 전 장관이 체포 명단 작성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검찰은 노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에 담긴 문서 작성 형식 등을 토대로 포고령 1호 등 계엄 문건을 노 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인인 노 씨가 비상계엄 국면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을지로 한복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불길이 번지면서 주변 도로 통행이 통제됐고 퇴근길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은 건물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 불 봐줘.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가여가지고 와, 저 큰일 났다 저거. 더 심해지는데? 큰일 났다. 오늘 오후 3시 25분쯤 서울 중구 산림동의 한 건물 1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스 폭발하는 소리가? 그 가스통 폭발하는 소리예요. 빵빵하는 소리가.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관할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4시 37분엔 주변 소방서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 사용하지 않는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길은 재개발 예정된 근처 낡은 건물들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다량의 가연물이 내부에 존재하고 노후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진화에 시간이 장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난 큰 불로 놀란 시민들이 급히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연기를 들이마신 70대 남성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을지로 사가에서 3가로 가는 3개 차로가 통제돼 퇴근길 혼잡이 빚어졌고 서울 중구는 주변 통행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내문자를 보냈습니다. 낡은 건물을 하나하나 철거하며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지난달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해선 관용과 자제를 통한 통합을 거듭 부탁하며 방송사법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벌어진 극우 보수 세력의 시위나 항의, 위협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다. 대학 특강에 나선 문형배 전 권한 대행이 밝힌 소회입니다. 선고를 못하고 나갔을 때 제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나갔을 때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나 그걸 걱정했어요. 선고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그게 옳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모든 쟁점을 다 검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숙고하고 그렇게 내려야만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저는 후유증이 좀 적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추진 중인 방송사법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이거예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방송사법을 주장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여당이 된다면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면 돼요. 대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주관으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특강에서 문 전 대행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떠올리며 그분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판사 소임을 충실히 했고 김장하 장학생으로서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죠.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을 끊고 하버드대에는 유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는데요. 방송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하버드대에서는 억압에 맞서자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지침을 안 따랐다고 백악관 취재를 봉쇄하고 전용기 탑승도 못하게 한 트럼프 대통령.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는 폭언을 쏟아내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You're a terrible reporter. Number one, you don't have what it takes to be a reporter. You're not smart enough.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공영방송인 PBS와 NPR에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판 방송 장악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NPR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원금을 빌미로 편집 방향을 강요한다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 is a direct effort by the government to control content and viewpoint in the journalistic sphere. And that's one of the most egregious First Amendment violations there can be. Every student's welcome here. 쫓겨날 위기에 처한 유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학 중인 하버드 대학교 교정에 학생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보복은 날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하버드대와 체결한 각종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조금 지급 중단과 유학생 추방 조치에 이어 재정 압박을 하는 대못질입니다. He wants to take Harvard down because universities stand for free ideas and for free speech. Free ideas and free speech get in the way of authoritarians. 시위에는 트럼프는 반역자라는 손팻말이 등장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언제든 순식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지난 겨울의 경험. 권위주의로 치닫는 미국의 실상을 먼 나라의 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연대기업은 미납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FC가 이번엔 심각한 재정 적자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수근 기자의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프로축구연맹 재무위원회는 어제 K리그 26개 전 구단의 재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구단은 모두 4곳. 이 가운데 광주의 적자는 23억 원으로 다른 3개 구단의 67배 수준이었고 지난 2년간 누적 적자 역시 37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재무위가 이 상태로는 구단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광주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연맹에 공식 요청하면서 2년 전 K리그의 재정 건전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구단에 대한 상벌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상벌위에선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은 물론 승점 삭감, 최악의 경우 하브리그 강등까지도 의결할 수 있는데 해외에선 황의조가 뛰기도 했던 프랑스 보르도가 재정난에 시달리다 지난해 3부로 강등된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수익을 과도하게 잡아 여름 이적 시장 선수 영입이 금지되는 등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왔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 좀 재정적으로 좀 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광주 구단은 재정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대기업은 미납 사태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농구 팬들의 상상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FA 최대어였던 허훈 선수가 KCC로 전격 이적하면서 친형 허웅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게 됐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A 시장에서 단연 최대어로 꼽혔던 허훈. 원소속 팀 KT와 SK의 영입전이 치열했지만 최종 선택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KCC는 허훈과 총액 8억 원의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 중이던 이상민 신인 감독조차 당황할 정도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올해 2025-26 시즌을 위해서 허훈 선수를 영입하였습니다. 좋은 선수가 한번 좋은 성적으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보답드리겠습니다. 현역 최고의 가드 허훈은 연세대 시절 이후 11년 만에 친형 허웅과 같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두 선수는 이전부터 함께 뛰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같은 팀에서요? 나중에요? 나중에 이제 끝 무렵에 가서 한번 같은 팀에 떠보면 좋지 않을까. 젊었을 때 해도 만약에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농구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가 DB로 와야죠. 아빠가 우리 영구 골반이 있는데. 나 이제 프랜차이저가 될 거기 때문에 형이 와야 돼요. KT로. 지난 시즌 9위에 그친 KCC는 다시 한번 슈퍼팀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최준용, 송교창, 이승현 중 한 명을 KT의 보상 선수로 보낼 가능성이 있지만 5시즌 연속 사치세를 감내한 만큼 반드시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본인들 늘 꿈이 같은 팀에서 같은 코트로 뛰고 우승을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꼭 그 말 지켰으면 좋겠고요. 잘 만들어서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허운을 놓친 KT는 김선영과 계약하면서 문경은 감독과 김선영은 SK 시절에 이어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축구대표팀에 첫 발탁된 전북의 전진우 선수가 이렇게 눈도 뜨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더골을 터뜨려 화제입니다. 최근 엄청난 결정력으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상승세의 비결은 무엇일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 수비와 강하게 부딪혀 눈에 피멍이 든 전진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의 악조건 속에서도 역사에 남을 만한 원더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볼을 가로챈 뒤 순식간에 수비 숲을 빠져나오더니 화려한 동작으로 수비수를 현혹시키고 환상적인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6분 뒤엔 날카로운 침투로 상대 수비의 균열을 낸 뒤 이영재의 추가골까지 도왔습니다. 그냥 한쪽 눈으로 경기를 뛰는 느낌이었고 이걸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경기장에 있을 때가 제일 좀 행복하게 해가지고 그냥 경기 계속 뛰고 싶어서 그냥 뛴다고 했던 것 같아요. 수원 시절 기록한 모든 득점을 올 시즌 14경기 만에 이미 뛰어넘으며 11골로 K리그1 득점 선두. 고교 시절 감독이자 수원에서 전진우를 지도했던 주승진 전 감독은 상승세의 비결로 달라진 드리블 스타일을 주목했습니다. 전에는 땅만 보고 드리블하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드리블할 때 헤드업을 좀 하더라고요. 전방을 좀 내다보면서 솔로를 할 건지 조합 플레이를 할 건지 굉장히 좀 간결해진 것 같아요. 이틀 전 축구대표팀에 발탁한 홍명보 감독은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꼽았습니다. 볼을 잡으면 1대1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그 포켓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골 감각에 투지까지 어필한 전진우. 생애 처음으로 발탁된 A 대표팀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팀에는 저보다 모든 선수가 다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만큼 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30연속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이 종전 기록 보유자인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뛰던 광주에서 신기록을 썼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더위에 잦은 소나기까지 점점 여름이 실감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 상층으로는 영하 18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데요. 따라서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동두천에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단시간 내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서울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일인 내일과 모레는 맑겠지만 내일은 동쪽 지역에, 모레는 전남과 경남 서부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 동안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말에는 모처럼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